좀 전에 그 곽이사가 했던 거라든가 그 형섭이 했던 자전거 페달 부분 그것도 굉장히 딱 듣고 있는데 이치기가 맞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칠 때 여태까지 공 중에 가장 잘 친 공을 칠 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오 여잘공 이렇게 해줍니다. 뭔 공? 여태까지 여지껏 가장 잘 친 공. 아 고도 이렇게 안 맞냐. 자 여잘공. 오늘 중에 가장 잘 친 공은 오잘공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보니까 형섭이 오늘 자전거 페달 부분은 여잘공 같아요. 여잘공.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내리막길에서 밟고 또 페달이 돌아서 6시 방향을 지나서 페달이 올라올 때 또 내 다리가 걸림돌이 돼 버리거든. 그치? 이렇게 딱 밟았으면 이게 페달이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내 발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어느 순간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힘쓸 때 힘써주고 힘 뺄 때 빼줘야 돼. 근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초보 자전거 이렇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조절이 잘 되면 이제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처음에는 취미로만 타다가 나중에는 잘 타면 선수가 돼서 돈도 벌어. 그죠? 근데 처음에 못할 때는 자전거가 움직이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 그죠? 여러분들이 세발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다치나요? 안 다치지. 그래서 통상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 크기를 큰 걸 사요? 작은 걸 사요? 작은 거 사지. 그래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브레이크 잡고 다리 하나 탁 걸치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런 자전거는 선수가 안 돼. 그치? 속도도 안 나. 언덕백이 못 올라가. 그래서 언덕백에 올라가는 사이클들은 조금 더 단이 높죠. 바퀴가 작으면은 많이 힘이 들죠? 바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돌아가는 이 원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도 멀리 가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커야 돼. 그러니까 선수용은 자전거 바퀴가 커. 맞지?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커야 돼, 바퀴가.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가 크려면은 지름이 길이니까 어때요? 높이가 높아져. 높이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 잡기가 더 힘들어져. 그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또 바퀴가 크니까 높은 경사도로 올라가는데 더 힘이 들어. 그래서 기아를 16단, 20단 하면서 기어비 알죠? 기아 되게 많아서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전달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아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바퀴가 커지는 거다 이게. 바퀴가 먼저 커져야 한 바퀴 굴러도 멀리 가지. 그 다음에 보조 장치로 기어를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들지. 동력 전달 장치가 없으니까 바퀴를 작게 가진 않지. 바퀴는 처음부터 커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 강의를 딱 하는 거 보고 뭘 아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그래, 사람이 아무리 안 바뀌어도 조금은 바뀌는구나. 그 생각을 아까 살짝, 정말 조금 했어요. 그래, 맞아. 지구도 바뀌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강의에 대한 품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아까 그 강의 듣기 전까지 생각했던 나쁜 생각을 잠시 잊었어요. 안 웃겨? 자, 제가 그리고 또 우리 곽이사가 했던 강의는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상가 임대차 관리법이란 특강의 시작점을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제가? 곽이사 때문에 강의를 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경매쟁이한테 첫 번째 관점은 요리를 하려고 해도 요리감이 잡혀야 요리를 하죠. 내가 사시미를 정말 잘 뜨는 일식 요리사야. 근데 내가 고기를 잡아와서 내 식탁이라고 했나? 뭐라 그래야 이거? 칼질하는 도마 위에 얹어놔야 내
그 우수한 사시미 실력이 돋보이죠. 그죠? 근데 사시미는 기가 막히게 잘 뜨는데 나한테 횟감이 없어. 그럼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새는 되게 잘 내. 근데 경매로 낙찰하는 힘이 없어. 그럼 뭔 필요가 있어,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감이 없는 거죠. 말은 정말 잘하는데 그 말을 수다용으로만 써. 친구랑 놀 때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 돈 벌 때는 젬병이야. 그래서 나와서 발표 한번 해라 했더니 우물쭈물하고 돌돌돌 떨어. 하등 필요 없는 지식이다 이게. 맞죠? 이런 거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은 1순위가 낙찰이고 좋은 걸 잡은 연후 그 다음에 그 임대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 같은 경우는 좋은 걸 잡는데 더 많이 기술력을 집중했고 더 그러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새 빼는 거 뭐가 문제냐? 안 잡히는 게 문제지. 잡히면은 뭐 회를 떠먹든 쪄먹든 내 입으로 들어갈 건데 그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고 가르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낙찰은 했는데 새 관리에서 자빠지더라고요. 그래놓고 멀쩡한 집을 1년씩 비워놓고 그죠? 우리 형섭이도 아직도 비어있다며. 1년 비었어? 예. 몇 년 비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차라리 서울역 노숙자들을 몇 명 재우고 걔네들을 때려가지고 하루에 3만 원만 입금시키라 그래. 10,000원만. 차라리. 그러면은 새벽이니까 90만 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상가는 공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강원도 태백산의 폐광산 옆에 있는 그 노무자의 기숙사는 빌 수 있지만 경기 수도권의 인천의 빌라가 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제? 그 집이 통으로 비었어요. 그 집만 비었어요. 그 빌라가 한 절반 호수는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작은 거를 소유할 때는 대부분 작은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매쟁이들이 실력을 높여놓으면 밑에 단계 지방에 가서 좀 더 싼 거를 사면 걔네들하고 경쟁이 안 돼. 스파레즈생은. 경쟁이 안 돼. 예를 들면 관훈장이 평상시에는 그 80근짜리 휘두르다가 뭐 마침 청룡 원홀들을 집에 놓고 왔는데 누가 싸우려고 산적이 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휘둘러. 그래도 관훈장이 휘두른 나뭇가지는 장난 아니겠죠? 그런 개념이지. 그지만은 처음부터 힘이 약해서 나뭇가지만 휘두르는 사람은 청룡 원홀들 들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뭇가지만 휘두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걸 선택해. 가벼운 거.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실력은 높고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작은 것도 휘두르지. 관훈장이 나뭇가지 휘두르듯이. 그거야. 지금 본인이 그런 그 작은 어떤 빌라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는 이 나뭇가지를 들 손목에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청룡 원홀들 들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오늘은 형섭이한테 조언을 한 날이 되겠군요. 입금에 10만원 상담비입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가만히 보면 임대차 관리도 노하우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은 거야, 나는. 이게 왜 안 나가? 내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서울에서 살면서 아마존 독사한테 아나콘다 봤어요? 안 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나콘다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눈에 아나콘다 안 보이죠? 아마존에만 서식하는 12m짜리 뱀 본 적 있어? 없다. 그지만 그 아나콘다는 아마존에 서식해. 서울엔 없어. 맞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빌라에서는 빌 수가 없어. 아나콘다 같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봐. 우리 집에서는 아나콘다 봤는데요. 저는 그 공룡을 보고 살아요. 이런 어떤 소수의 특별한 경험칙들이 있단 말이야. 난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나콘다를 우리 집에서 만나게 된 게 이제 과기사 사건이었죠. 이해가 안 돼요? 되죠?
강의사가 1년간 새를 비워 넣었더라고. 오상상가가. 그 당시 그랬어, 그제?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쪽에 멀리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뭐 그런갑다 하고 잊어버리지.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아침, 저녁으로 귀신 봤다 그러고, 공룡 봤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나는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을 봤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적응이 안 됐어.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임차 관리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아까 이제 특강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좀 아는구나. 그렇지만은 어떻게 밤에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쇼킹했었어. 물론 이제 그 앞에다가는 이제 좋은 미사여구를 발랐죠? 응? 그러니까, 저도 낮 시간에는 안 보니까 저는 새벽에 문자 보내요. 아니, 9시나 8시도 아니고 새벽에 보내면 받으면, 에이씨, 기억은 나네. 이 집 빨리 빼버려야지. 이 집은 맨날 또 새벽에 또 전화할 거야. 오늘은 1시에 문자 보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까지 빨리 집 안 빼면 3시에 보내는 거야. 그 방법 쓴 거야? 밤 1시 반? 집에 가서 이제 그거를 단체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뭐 핸드폰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 거. 그 등록을 만들다 보니까는 밤 1시 반이 돼가지고 그렇지.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해서 오면 그렇지. 또 회의해야지 뭐 해야지 그럼 이런 것 같아서 남의 사정 다 볼 필요 없어. 없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남은 다 죽어도 상관없는 거지. 나만 살건데. 그래서 딱 첫 문장에다가 아유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여구가 따라 붙어야 돼. 미사여구가. 그지만은 일주일 안에 안 빼면은 계속 새벽으로 연장된다. 3시, 4시. 어차피 문자는 자동 예약 발송 있지? 있지 않아? 네이버 주소로는 안 되고. 근데 그 뿌리오는 되죠? 뿌리오는 되죠. 그렇죠. 네. 첨단 과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예약 발송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기술이 조금 덜 세련됐지만 그 기술의 의미를 깨달은 거지. 이제는 빼는 건 자신 있겠다 싶더라고. 아까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 방법 쓰면 돼요. 네네. 무조건 어느 누가 와서 어떤 물건을 물어도 첫 번째 내 물건을 소개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돼. 그게 협박이 됐든 인지를 삼든 돈을 주든 뭐 그게 우리의 기술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네. 이제 내 강의가 이제 시작합니다. 요것만 한 20분 됐지? 자, 오늘 제가 아까 뭘 해볼까 하다가 경매 투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뭔가 자극적인 제목직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을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 형섭이의 자전거 페달 강의를 들으면서 창을 딱 보고 뒤집으면서,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그러고 생각하다가 이제 떠오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관찰을 해봤어.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를 가만히 보면서 단계별로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쪼개봤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검색할 때 내가 힘들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그 여자들이 보석 좋아하는 여자들이 보석상을 가서 이래독을 쫙 하고 쇼핑 좋아하는 여자들이 아침에 9시 가서 해 떨어지는지 모르고 쇼핑하고 돌아다니는데 검색할 때 힘들었을까? 아니야,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래도 가라 그러면 힘들어서 막 그냥 졸리고 힘들고 뭐 법률 용어 모르는 게 나와요. 중간에 뭐 유치권 나오니까 유치권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라니까 미쳐버리겠어요. 뭐 제3종 지구단위 계획이 어쩌고 뭐 이러 나오면 아이고 지구단위 지구? 화성 지구? 우린 지구에 사는데 왜 지구단위라 그러면 이미 우주인의 존재를 인정한 건가? 뭐 이런 싹
별 생각을 다 하고 산다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물건 보러 갔으니까 물건을 보고 야 좋다. 우리가 다이아 볼 때 이렇게 다이아 빛에 비춰보고 야 때가 있나 먼지가 있나 이런 거 보고 금도 보면 야 세봉이 이쁘다. 빛에 이렇게 받쳐보고 저렇게 비춰보고 이쁘다. 이 생각만 하지. 이거를 물건 보면서 뭘 그리 힘드냐. 얼마나 태어나서 글이란 걸 안 보고 살았으면 글 보면 힘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글을 들고 살았잖아요. 하루에 뭐 10시간씩. 좌상으로 딱 앉아서 하다 보면은 이 복숭아뼈 바깥쪽이 헐어가지고 살이 벗겨져. 멀게. 또 이제 이렇게 입식으로 앉아서 하는 게 또 습관이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탁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 그러니까 항상 그 복숭아뼈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양말을 신어도 아픈 거야.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글 보는 거 천하에 쉬운 게 글 보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고. 충전이처럼 무슨 돌개로 다닌 것도 아니고 돌겠다고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래 물건을 쳐다볼 때는 너무 기뻐. 환희심이 넘치지. 이건 주유소가 있네. 요거는 광업권이야. 요 폐선을 사가지고 내가 유람선처럼 해서 돈을 벌면 어떨까? 그때 마침에 또 한강을 건너는 유람선 같은 거 외에도 보트로 한강 수상 택시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였어. 그래서 이런 거 사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 출퇴근 시간에 막히니까 내가 운전을 해주면 하루에 2시간만 운전해주면 되겠네. 이런 게 시나리오의 훈련이죠. 상상력 훈련. 여러분들한테 시켰던 거. 제가 늘 했던 것들이야,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건 하나를 보면 그 물건을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지나갔어. 근데 그 연구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냥 생각했을까? 그냥 생각했지. 그냥 보면은 이거 물건이 배네? 하고 지나가는 거는 너무 짱돌 같지 않아요? 배네? 이거 어디다 써먹어볼까? 폐광산이야. 이거 안전장치만 잘해가지고 무한도전 이런 애들한테 집어넣고 뭐 대학교 우리 서바이벌 한다고 직장인들 데려다가 뭐 이상한 뭐 산에다가 장애물 몇 개 타이어 갖다 놓고 돈 받았잖아. 입장료. 그럼 지들끼리 돈 내고 막 재밌어서 떠들면서 웃잖아. 그런 놀이공 같은 거를 해. 뭐 별 생각 다 했어. 폐광산. 그러면서 또 폐광산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얘네가 뭔가를 놓친 게 있을 거야. 아직 발견되지 않는 지구상의 그 원소가 내 폐광산에 발견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그 강의사가 했던 우리 집에 유전이 터졌나? 그래 나는 이제 중동 석유 갑부가 아니고 칠곡 갑부야. 요렇게 되는 그 생각을 하는 거. 상상력은 무슨 돈 드나? 공짜인데 그 공짜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인색하게 생각하더라고. 나는 일단 물건 검색에는 아무 부담이 없었어. 그럼 시세 조사를 하는 건 어땠냐? 아니 이거를 사고 싶어 미치겠는데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 상식 아니야? 우리가 남대문 시장 가도 요거 얼마짜리예요? 예 2만 원인데요. 뭔 돈 단위가 이게 탁탁 끊어져요. 18,000원 합시다. 딱 이렇게 던져보면 장사가 되잖아. 흥정. 물건 사러 가고 구경하고 금액이 얼마예요? 까보고 이걸 저는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시장 가서 못 깎잖아. 못 깎대. 나도 처음에 가기사 봤을 때 가기사는 처음에 물건을 못 깎대.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물건을 못 깎아? 일단 후려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사색이 되는 한도가 있어. 얼굴이 벌개지냐 눈빛이 흔들리냐가 있어. 난 그걸 옛날부터 했었어. 그래서 아주 옛날 때부터 흥정을 기본으로 깔았어. 그래서 툭 던져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시세가 툭 나와. 이게 시세조사법이잖아. 그죠? 요거가 2억짜리야 감정가가. 사장님 나 이거 2억 8천에 샀던 거니까 2억 8천에 내주시오. 그러면은 걔가 이 아주 깊은 탄식 또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그 발성의 어떤 측정 있잖아요. 우물이 깊이가 깊은지는 돌을 던져보면 몇 초 있다가 똥소리가 나면은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니까 역으로 깊이를 재잖아. 그러니까
2억 8천에 팔아주세요. 딱 그랬을 때 그 사장이 느끼는 탄식도나 깊이를 측정하는 어떤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이렇게 그게 다 던져보는 거예요. 시세조사법이지. 그렇게 다 고민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게 시세조사 훈련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기술의 처음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그 캡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나오잖아. 2차 세계대전 때인가? 빼빼 마른 사람인데 화학 실험에 의해서 나오죠. 생체 실험에서. 이제 그런 거야.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스파레주의 이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말뚝박기 신공이 나온 거지. 아시겠죠? 탁 던지는 거야. 2억 8천에 팔아주세요. 대박이죠? 이렇게 흥정을 할 때도 그래. 통상. 그래서 제가 그 과거의 지사장들 상대할 때도 야 나는 땀 한 방울 10,000원 한 장 투자 안 하고 내 지분은 20% 줘. 딱 던져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색깔로 바뀌거나 말이 갑자기 말수가 줄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걔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욕심이 서로 충돌 지점이 20%에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딱 마음은 아닌데 눈치껏 봐서 그렇게 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걔도 문제를 일으켜. 걔는 더 이중적이야.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클리어하게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수치가 있어. 자, 그런 거를 많이 해봐. 세윤 씨도 오늘 해봐요. 오늘 해봐, 와이프한테. 오늘 내가 그 교육 끝나고 어디 효창공원을 갔는데 나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어. 나 당분간 따로 이렇게 직장 출퇴근할게. 해봐. 그럼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그러고는 또는 현장 조사가 나를 힘들었을까? 가만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의존을 했고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뭐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가 봐라 하는데 아우 야 그걸 어떻게 걸어가? 번지 어떻게 찾아? 우리나라 번지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장난 아니야. 1번지 옆에 120번지가 따로 있고 그래. 보통 1, 2, 3 이렇게 좀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1이면 100이고 100이 있다면 25 막 이래. 미쳐버려. 그러면 이제 욕이 나오는 거야. 아이씨 뭐 개똥같이 집을 지어놓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비판하고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면 어때요? 차 타면 번지 탁탁 치면 그 앞에 갖다 줘. 정확하게 안 나와도 그 인근에 차 대놓고 이렇게 경매하기 참 좋은 날씨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런 맛이 있었어. 그러니까 현장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뭔가 보러 가는 거야. 그냥 어린이날에 대공원 놀러 가는 느낌으로 나는 살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큰 역사가 돼.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막 이제 막 준비를 너무 마치 전쟁하듯이 막 나가는 거야. 애들이 갑자기 웃음기도 사라지고 비범해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너무 가벼운 거를 무겁게 여기더라는 거지. 현장에 가서 내가 출발할 때 무겁게 생각한다고 해서 영향되는 거 바뀌는 거 있어요? 그 집에 하등에 뭐 집은 집대로 가만히 있는데 지가 혼자 와서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그런다고 인상 쓴다고 안 보이는 게 보이냐고. 조사 포인트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괜히 더 비장할 필요도 없고 되게 뭘 할 필요가 없는데 놀러가는 가벼운 마음을 가져야 할 곳에 애들이 너무 긴장하더라는 거지. 경매쟁이들이 통상 그런 식으로 즉 아까 자전거 페달 같은 거죠. 소풍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초등학교 때 막 전날 들뜨잖아. 이러지 뭐 공부 시험 내일 수능 있다 그러면 미쳐버리지. 수능 있으면 이러는데 내일 소풍 가 그러면 뭐 느슨해지잖아. 그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스파레주 기본 교재의 현장은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장 가면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가본 데 가보면 맛있는 거 먹게 되고 세상 좋은 거지. 그 코에 그 콧바람 집어넣는 그 행위가 현장이다. 근데 그 현장을 갈 때 통상적으로는 되게 그 부담을 갖고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너무 다녀서 막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안경에 서리 껴서 돌아다니고 막 큰일 한 것 같잖아.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미끄러지고 막 여기 봉천동 가봐봐 전부 다 언덕백이야. 그러면 옛날에 처음에 걸어 다닐 때 나도 여름에 걸어 다니면 더워 죽겠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이런 데도 살았구나.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 집이 싫어져. 내가 이거 안 사야 되겠다. 그리고 겨울에 갔어. 그러면 야 이거 내려오다가 낙상할 수 있는 곳이야. 세상 안 좋은 단점으로 내가 그걸 바라보게 돼요. 내가 컨디션 안 좋을 때 그 집을 가면. 맞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물건을 임장할 때 내 마음이 이 물건을 다르게 비춰보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죠. 기분이 좋을 때 가면은 좋아. 설악산 그 힘든데도 좋잖아. 근데 이제 집에서 쫓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설악산 가면 세상 싫은 게 설악산이잖아. 그렇게 힘든 데를 돌아다니냐. 이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장에 있어서 기본은 이게 무슨 강의가 돼버렸네. 그만할까 강의? 세윤씨 그만해? 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어서 힘든 적도 없었어. 솔직히 힘든 적이 없어.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옆집으로 담을 넘어 다니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고 벽을 타고 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 옛날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했었어. 옆집에 옛날에 집과 집이 보면 한 1점 몇 미터밖에 안 되니까 뛰어도 넘어 다니고 이런 걸 했었어.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재밌는 거야. 뭔가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하거나 낙찰가를 결정할 때는 이 쪼이는 맛이 있지. 카드로 포카를 할 때 딱 여튼 10억 더 받고 10억 더 딱 이렇게 쪼이는 맛이 있어. 그러면서 표를 우리 하트 칠 때도 분석하잖아. 예, 저기 우리 그 엄마나 누나가 깔려 있는 패를 이렇게 보고 이게 홍단 나겠는데? 홍단을 잡고 뭐 이런 입맛이 있잖아. 그래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거는 정말 재밌었어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이 돈으로 최대한 얼마를 썼을 때 어떤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든다고 해도 이 비용을 내가 여기다 계산 넣으면 안 되겠지? 왜 안 되냐? 그 원리들을 개발하게 되고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싹 막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가 게임에 빠지면은 재밌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기고 저거 재밌어.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생기지. 그러니까 시세조사도 너무 재밌고 분석도 너무 재밌는 거야.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막 행복해. 충전이는 물건 보러 가면서 물건 보는 이 맛이 진짜 좋죠. 이런데 나는 생각하는 게 재밌었어. 물건을 보러 막 다니는 거 재밌지. 근데 그거보다 소풍은 맨날 가면 재미가 없지. 봄 소풍, 가을 소풍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지. 축제도. 근데 뭐 한 달마다 소풍 있어봐. 지겹지. 그래서 생각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아까 많이 던져놨던 경매 투자하면서 힘들었던 거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거야. 뭐지? 왜 없지를 또 생각했어. 그러다가 떠올랐던 부분이 이거더라고.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은 수리 범위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때.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바람은 한 호수에 한 200이면 되겠는데 한 300씩 늘어날 때. 그러면 내가 이거가 짜증이 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짜증을 안 냈었던 것 같아. 그거는 관계사들 알죠? 견적이 얼마 한다고 하면 얼마 늘었다고 뭐 왜 필요한데? 뭔데? 해? 이런 식이잖아 나는. 옛날부터도 이렇게 했었어. 그랬는데 교육생들 중에는 그 인테리어 범위에 확장이 되면은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그 집에 대해서 잘 아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이니까 예측 불가능한 수익 범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기가 뭐 예측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 못하는 부분이 튀어나오면은 그런갑다라고 하면 되는데 마치 내가 건축 10년 된 건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게 한번 튀어나왔을 때 오는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더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예측 못하는 거가 나오면 당연하게 인정하지. 이게 과학적인 관점이죠. 예측 못했는데 그게 터졌어.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런 범위가 있고, 또 이해 불가능한 부분이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명도 처리할 때,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기 때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다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원인이 꼭 있더라고. 그걸 이제 통찰력 있게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게 힘든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개발되는 지역에 살았는데 개발이 선뜻 안 될 때, 그때도 보면 그래, 지금도 개발된 지역이 몇 개 있어요. 용산에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이 선뜻 안 될 때 내가 영향을 받았나를 생각해 보면은 별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살 때는 개발이 될 거를 요소 중에 하나의 선택 과제 중에 하나였지만,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어제 그 현정 씨한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거의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출발을 해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데, 태양계를 벗어나서 목성쯤 왔을 때 지구 생각 많이 하나요? 이 로켓은 지금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때 일반적인 정상인이라면 목성하고 그 다음 화성, 그 다음에 이제 토성 생각하고 막 이러고 태양계 밖에 뭐 있나 이걸 생각하지 지구 생각 안 하지. 지구 그잖아. 이게 뭐 오리배처럼 천천히 가면 뒤도 생각하고 앞도 생각하지만, 간단한 말로 예를 들면 차를 한 20km로 달리면은 앞뒤 다 생각하고 냉장고에 뭐 넣은 것까지 생각하지만, 차를 한 200km로 밟아봐. 그럼 온 신경이 어디로 가요? 앞에만 보지. 그잖아. 자동차를 200km를 밟아봐. 어디 딴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이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뒤가 생각이 안 나거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오늘 샀지만 나는 지금 이쪽으로 공간 이동하고 시간 이동 중인데 재개발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 난 그러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은 달구지 타고 가듯이 이렇게 가니까 맨날 재개발만 보는 사람도 있어. 스피드가 떨어질 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힘든 게 뭐지?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제일 큰 개가 있더라고. 내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을 남이 살 때. 요게 조금 짜증났던 거가 있었던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빌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공장 샀다 그럴 때. 알지? 약간 좀 우리가 어제 퀸장님 얘기 나올 때 일종의 모양 빠지는 그럴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조금 짜증이 나더라는 거지. 근데 나는 요거 하는데 쟤는 저거 하네? 그러면 내가 저걸 못하나를 생각해보면 할 줄 아는데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어.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샀기 때문에 목돈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어요. 목돈은 언제 생겼냐면은 정확하게 단독주택 하면서 생겼어요. 막 몇 억씩 차익이 냈던 게 단독주택이었어요. 땅이 큰 거,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때 주택 가격이 급증하면서 이제 빌라나 이런 데서도 한 군데에서도 몇 억씩 번 차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시기를 그때는 막 빌라가 상승하는 시기였었지.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럼 그 시기를 내가 알고 빌라를 샀어요? 그냥 돈이 적으니까 빌라를 샀어요? 돈이 적으니까 샀을 뿐인 거야.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로 가기 전에 전 단계죠. 그러니까 더 오래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더 싼 맛에 더 기다리면 되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면은 투자 종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살짝 있었던 기억이 있었다는 걸 내가 찾아냈어, 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나는 이제 주유소도 한번 살 뻔했었거든요. 주유소를 살려고 이제 몇 군데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시골에 있는 주유소를 하나를 발견했지. 대부분 주유소가 경매 나오면은 이제 그 도로가 기존의 국도 옆에 고속화도로가 생기면은 국도 쪽으로 차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주유소가 순간에 망해버려. 텅텅 비어버려. 하루에 자동차가 눈에 띄게 한 10대나 20대 지나가 봐봐. 주유소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 주유소, 근데 그러면서 주유소를 시세조사를 했지. 그랬더니 이 시골 쪽에는 이제 보통 등유 같은 거를 가정용 그 난방유로 공급해요.
아시죠? 그래서 매출액을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주유소 일반 소매 매물로 나오는 주유소들이 있겠죠. 경매 말고. 그러면 소매 주유소 물건이 나온 거를 내가 사는 것처럼 조사를 해봤겠지. 그럼 여기 매출이 얼마냐? 주로 뭐 어떤 매출이냐? 그러면 휘발유가 몇 개, 등유가 몇 톤, 몇 드럼통이 공급되고, 지하에는 기름 탱크 몇 개 놓죠? 그 다음에 그 주유구가 몇 개 정도 나와야 수입이 나오고, 이게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이 주유소를 판매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그게 내가 그잖아. 주유소를 판매할 때 중개사가 짓는 포인트는 주유소를 사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고, 주유소를 사는 사람이 그 포인트를 듣고 지갑을 열겠죠. 아,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경매로 주유소가 나오면 그 포인트대로 분석을 시작한 거지. 쉽지. 자, 모든 것은 시세조사법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건을 캐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벤츠 트럭들 막 큰 거 나오죠? 막 2억 5천짜리가 7천 나와 있고 그랬어? 1억 5천, 1억 8천, 7천 나와. 벤츠 트럭 있잖아. 큰 트럭. 그래서 그 트럭을 사다가 팔면은 그런 경우는 또 동사는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만 남기고 팔아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럭을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또 조사해 봤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 공매로 나온 헬리콥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상상력 훈련, 시세조사. 그 다음에 이거를 안 나온 거 예를 들면은 폐어선 같은 거를 사면 경찰청 그 배 같은 경우는 그 고물로 판매 처리하는 조건이야. 고물 처리 조건으로 나와 어떤 경우는. 그러면 고물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낙찰을 3천에 받았는데 고물로 파니까 4천이야. 그럼 1,000만 원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물 가격을 물어보려고 곳곳에 전화를 하더니 고철상은 전부 다 저희는 동네에 있는 철사만 취급하는데 이 배를 쪼갤 능력이 없는 거야. 배를 그 철로 만든 그 있잖아. 경찰선 배.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 썰어서 고철로 어떻게든 압력을 넣어야 되잖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죠. 그런 것도 조사하고, 금액이 얼마냐, 키로당 얼마냐, 이걸 알아야 이거를 견적을 띄지. 이해돼요? 그게 시세조사야.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안 해봤던 거를 남이 하고 있을 때 조금 짜증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못하는데 저놈이 하느냐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는 내가 돈이 좀 적어서 오는 스트레스일 뿐이지 내 능력이 미달해서가 아니므로 이거는 패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없었던 기억이 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래도 짜증났던 거고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내가 막 나는 열심히 경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 그 파주나 이런 데 토지 개발돼서 100억씩 받았다 할 때 그게 정말 힘들더라.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 그러고 막 이럴 때 엄청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매 배우러 왔는 사람 중에서 중개업이 살짝 껴있거나 아파트로 분양을 한두 번 받아본 사람들이 경매를 잘 못해. 글로 꼭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 그 다음에 작년 초에 비트코인으로 해서 누가 얼마 벌었다고 할 때 그거는 극복이 안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방송에서 해드린 적 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에서 했던 말에 엄마가 야 네가 하는 게 로또 아니냐. 로또가 요즘에 1등이면 10억인데 물건 하나 사서 팔아서 몇 억씩 남기고 지금 이 그 적은 돈이죠? 복선지 투자 얼마 투자됐어? 600 투자하면은 600 하면은 룸살롱 가면은 그냥 한 3시간 놀면 끝나버리는 돈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 에버랜드 가서 자유이용권 끊으면 얼마야? 한 20대나? 10 얼마? 그제? 그 다음에 뭐 뷔페 가서 좀 먹고 회식 좀 하면 기본 한 50, 100 쓰잖아.
자, 그러니까 이 600 가지고 집을 사? 이게 로또지. 이건 이치가 맞아. 수익률도 엄청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뭐 누가 땅이 막 그 개발돼서 희룡이 집이 그 삼형제한테 30억이 배당이 이제 된 경우에 희룡이 알죠? 근데 그런 경우를 들을 때 처음엔 열이 받지. 뭐 어떤 게 열받냐 보면 불로소득이 열받는 거야. 최근에 그 PD수첩에 나와 있던 그 검사와 스폰서 하면서 지금 보면은 그 상상인 그룹인가 거기에도 보면 거의 다 주식으로 이렇게 불로소득이 주식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큰 그 노력 없이 이렇게 몇 배치기 해버리는 경우 대부분 주식으로 이렇게 그 투자해서 번 거보다는 대부분 주가 조작 형태로 많이 벌죠. 그래서 물론 그걸 딱 보고 나도 그럼 주가 조작을 해서 돈 버는 길로 가야 될까? 이런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주가 조작이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많아. 최근에 있었던 그 여러 사태들도 다 주식은 거의 다 조작이 좀 들어가. 그런 거를 딱 보면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에서 돈이 크게 벌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럴 때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하시죠? 냉정하게 경매하고 그 주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파트 분양, 재건축에서 얼마 벌었다,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딱 차트로 딱 놓고 장점, 단점, 어저께 기억나시죠? 15세대 다가구와 15개의 빌라를 샀을 때 비교점 제가 비교해줬죠. 여러 가지 어떤 그 포인트별로 비교를 쫙 해봤어. 그랬더니 아파트로 몇 억 벌었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양권이 당첨될 확률이라는 걸 뚫어야 되죠. 물론 분양권을 당첨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엄청 굴리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엄청나게 굴립니다. 엄청. 그 과정에 탈법이 되게 많아. 그냥 순수하게 청약에서 하나 내 걸로 딱 하고 요렇게 해서는 당첨이 잘 안 돼. 그래서 당첨이 되려면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잘 돼.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려면은 잔머리를 되게 써야 돼. 있어. 그 내 명의로 너하고 친인척 명의로 만들고 그 청약의 우선순위에 맞는 조건을 맞추잖아. 거짓말로 막 맞춘다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되게 많이 생겨요. 되게.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돈을 벌고 살아도 이렇게까지 좀 추하게 벌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돈 벌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강의하는데 마이크 잡고 야 내 기술이 말이야 이게 기술이야? 이거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일종의 그 5년이나 10년에 한 번이나 재수가 좋으면 평생에 한 번이나 될까? 더 많이 재수 있으면 평생에 한 2번? 이게 분양권과 딱지란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야 그럼 도겸이 너는 그러면 매일매일 네가 네 힘으로 터질 수 있는 경매는 하지 말고 5년이나 10년에 내가 그냥 5년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시켜 줄게. 그러면은 20년이면 4번 당첨시켜 주면 평생에 웬만하면 진짜 드문 경우니까 둘 중에 택이래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경매를 선택하지 분양권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는 거지. 택이라고 해봐봐. 안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내려가더라는 거지. 맞아. 그래. 70살, 80살 하여간 치매만 안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경매구나. 그리고 경매는 기술이라는 게 쌓여나가죠. 기술이 쌓이는데 분양권은 추첨인데 내 기술이 있어? 있어요? 없지. 그냥 얻어 걸리는 거지. 그럼 이 얻어 걸리는 형태의 내 운명을 맡길 수는 없겠구나. 이 생각을 딱 걸었지. 어쨌든 택일 관계로 봐야 돼. 왜냐면 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 그지? 분양권에 투자할 돈이 따로 100억이 있고 경매 투자할 돈 100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한 주머니에서 나가서 여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성 면에서도 확률적 게임으로 더 돈을 버는 곳으로 가야지 가뭄에 콩나듯이 버는 곳, 우연적인 곳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대치동 그 음마아파트 재건축도 한 10몇 년 됐죠? 그래도 꿈쩍도 안 하잖아. 반포도 지금도 그대로 낡았어. 거기 가보면 사람 살 데가 아니야. 그런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냥 안 봤지?
가봐봐. 엉망진창이야. 그냥 이게 집인가 싶어. 근데 막 신묘도 한다고 혼자서 지들끼리 해.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그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거든. 거의 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아. 그럼 나는 거기에서 이력이 오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말 그대로. 부동산은 팔아야 돈이라면서 경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분양권은 더해. 아직 모른 거야.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비교함으로써 이 극복이 됐어. 비트코인으로 50억 벌었네. 뭐 벌었네. 그러면 막 열받잖아. 이제 막 신빙들 대학생들이 돈 얼마 벌었다 하면 열 안 받아? 나는 일평생 기술에 바치고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뭐 벌었대. 그럼 열 받는 거야. 그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일 내가 힘들었던 게 경매로 힘든 건 한 개도 없고 남이 쉽게 벌 때 저거 기술 같지도 않는 걸로 벌 때 열이 확 받더라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가만히 참선하면서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야 이거야말로 도박이지 뭐냐. 어차피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화폐가 통용된다는 걸 기대하는 자체는 어불성설인 거지. 국가는 세금 뜯으려고 눈에 불 켜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전자상거래를 해서 그 어떤 화폐를 만들겠다고? 화폐는 국가의 근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거를 우리 조폐청하고 한국은행에서 안 찍어내고 지들이 찍어낸다는 걸 인정하는 법이 없어. 그거는 반드시 죽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초장에 잠깐 버는 거는 우리 여수에 오면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여수에는 옛날 밀수범이 되게 많았어. 옛날에 다 밀수했어. 우리도 코끼리밥 좀 밀수하고 그랬대. 엄마 말이 어렸을 때 이 포대기에다가 메고 이렇게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성장했나봐. 그런 게 있었대. 그러니까 일시에만 유행하는 그 방식과 아닌 방식을 자꾸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갖는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경매 투자 과정에서 힘들어서 지금 버기적거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경매로는 스트레스 받은 적은 눈꼽만침도 없었다. 열은 받지.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고 나간다 했는데 안 나가고 남의 집인데 지 집처럼 살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화가 났지. 저거 인간인가? 저 이상한 동물을 하나 만났네? 이런 정도에서 분노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어쨌든 끝나. 이거는 끝나는 게 너무 당연해.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면 임플란트 끝나잖아. 그냥 끝나는 거야. 잠깐 있다 끝나. 근데 요런 건 안 끝나는 이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경매에 투자하고 냉정하게 비교하는 어떤 비교법을 저는 다 갖고 있어. 어제 다가구하고 빌라도 말하면서 포인트별로 탁탁탁 짚죠. 그 비교법이 나한테는 있어. 기술로.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경매가 훨씬 우월한 걸 내가 잡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나 몇 분 했어? 아니요. 50분 정도 했습니다. 뭐 우리는 기본 이 정도 유튜브 뭐 10분에 10분 하기가 정말 힘들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